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1 1단원 역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힘과 운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여섯 번째 차시로 운동량과 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양이란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은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저서인 프린키피아 철학의 원리 2부에서 세 가지 자연 법칙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서 운동의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데카르트가 사용한 운동의 양이라는 건 물질의 양과 빠르기, 즉 질량과 속력이 모두 고려된 양이었습니다. 큰 질량을 가진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운동의 양이 큰 거죠. 이후에 아이작 뉴턴은 데카르트가 말한 운동의 양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는데요. 자신의 프린키피아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의 두 번째 정의에서 운동의 양을 속도와 질량의 곱으로 정의했습니다. 데카르트와 다른 점은 속력 대신에 속도를 사용해서 운동의 양을 벡터량으로 정의했다는 겁니다. 뉴턴은 운동 제2법칙에서 정확히 가속도라는 말을 사용하진 않았고요. 운동이 변화하는 원인이 힘이라고 기술했죠. 뉴턴이 말한 운동의 양은 현재는 모멘텀, 운동량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데요. 운동량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하나의 성분만 써보면 속도 성분의 질량이 곱해진 양으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운동량 성분의 부호 역시 속도처럼 운동 방향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리고 운동량의 표준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표현된 운동의 변화라는 건 정확히 단위 시간당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인 것처럼 단위 시간당 운동량 변화량이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무한히 짧은 시간에 적용하면 도함수 관계로 표현되죠. 물론 레벨 1에서는 그래프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물체의 운동량의 기울기 함수가 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힘과 운동량 사이에 도함수 관계가 있다는 법칙입니다. 레벨 1에서는 그래프로만 이해하면 되는데요. 델타 t라는 유한한 시간 간격 동안 델타 p만큼의 유한한 운동량 변화량이 생겼다면 이 시간 구간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은 평균 기울기 값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운동량이나 힘은 모두 벡터량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표기한 값은 운동량의 한 성분 그리고 힘의 같은 성분을 의미하죠. 여기서 델타 P는 운동량의 변화량인데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라는 좀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위치의 변화량인 변위가 벡터인 것처럼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 역시 벡터량입니다. 따라서 힘, 운동량, 충격량 성분의 부호는 1차원에서의 방향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이 됩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단위를 쓸 때 운동량이랑 같은 단위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힘을 받은 시간에 비례하는 물리량이라는 걸 강조할 때는 뉴턴 세컨드를 쓰기도 합니다. 만약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시간에 따라서 증가한다면 운동량의 매 시각 t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가 힘값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작은 시간 간격 동안 그래프 아래 면적은 충격량이 되죠. 이 관계를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알 필요 없고 속도, 가속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그래프 해석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운동량 그래프는 속도 그래프랑 개형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세로축의 값만 질량배 확대되는 거죠. 우리는 속도 함수의 도함수가 가속도 함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식은 각각 운동량과 가속도의 정의식이죠.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은 운동량의 도함수가 힘이 된다는 법칙인데요. 이렇게 되면 힘 함수가 가속도 함수의 질량배가 된다는 수학적으로 등가인 법칙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속도의 법칙이었죠. 뉴턴의 운동 법칙은 운동량에 대한 법칙이었는데요. 이걸 가속도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 사람은 스위스의 수학자 레오나르트 오일러입니다. 오일러는 역사상 최고의 수학자로 꼽히는 사람인데요. 물리학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곳에서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운동량의 관점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동의 제3법칙은 힘의 작용 방식을 다루는 작용-반작용 법칙입니다. 이건 두 물체 사이에 힘을 주고받는 방식에 관한 법칙인데요. B가 A에게 힘 F를 작용시켰다면 반드시 A도 B에게 똑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시킨다는 뜻이죠. 여기서 A에게 작용하는 힘은 A의 운동량을 변화시킬 건데요. 힘의 작용 시간을 델타 T로 두면 A의 충격량 성분은 F 델타 T가 됩니다. 그리고 힘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힘의 작용 시간은 B에게도 동일하겠죠. 따라서 B의 충격량 성분은 A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두 물체의 충격량의 합은 0이 되는데요. 이건 서로에게 힘을 주기 전과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건 힘의 작용 시간이 무한히 작아도 필연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립하는 결과죠.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물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시스템, 계라고 부르는데요. 계는 입자가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다수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 내부의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는 힘을 internal force, 내력이라 부를 수 있고요. 계의 외부에서 계에게 작용하는 힘을 external force, 외력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이 결과를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계의 운동량은 내력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는 운동 법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을 운동량의 관점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체는 엄청나게 많은 원자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물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 입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계의 외부에서 계에게 작용하는 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외력을 의미하죠. 갈릴레오나 데카르트의 운동 법칙에도 외부의 원인이나 외부의 방해를 항상 언급하죠. 따라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현대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력이 없을 때 계의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진술을 종합하면 계의 운동량이 오직 외력에 의해서만 바뀐다는 뜻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로 구성된 거대한 물체를 다룰 때도 그냥 단일 입자의 운동처럼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거대한 공의 왼쪽 끝을 오른쪽으로 미는 경우에는 이 공을 이루는 내부의 원자들 사이에 복잡한 힘을 주고받게 될 건데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힘을 줬을 때 공을 이루는 원자 배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아니라 공이라는 전체 입자 계 하나의 운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즉 내력은 공의 운동량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공의 운동량에 영향을 주는 힘은 바로 외력뿐인 거죠. 가장 중요한 예제인 두 물체의 1차원 충돌 상황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량이 각각 ma, mb인 두 물체 a, b가 있고 a가 b를 향해서 v0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물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될 건데요. 충돌 과정에서 서로 힘을 주고받기 때문에 충돌 후에는 충돌 전과 다른 운동량을 갖게 되죠. 충돌하는 상황에서 질량이 변할 일은 없기 때문에 충돌 후 질량은 충돌 전과 같게 두겠습니다. 대신에 속도는 변하기 때문에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 성분을 처음과 다르게 각각 VA, VB로 두겠습니다. 우리는 1차원 운동만 고려할 거기 때문에 모든 힘과 속도는 X축과 나란한 방향을 유지하는 상황만 생각할게요. 그러면 운동량의 X 성분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충돌 전에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충돌 후에는 이렇게 됩니다. 충돌 전후에 운동량이 바뀐 이유는 충돌 과정에서 작용한 힘 때문인데요. 오른쪽 물체가 델타 P만큼의 충격량이 생겼다면 왼쪽 물체는 마이너스 델타 P만큼의 충격량이 생겨야 합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이죠. 따라서 각 물체의 운동량은 이만큼씩 변하게 된 거죠. 이걸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서로에게 주는 충격량 성분이 반대 부호이기 때문에 충돌 전 총 운동량 성분과 충돌 후 총 운동량 성분은 항상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충돌 전후에 운동량의 총량이 보존되는 현상을 특별히 모멘텀 컨저베이션, 운동량 보존이라 부르는데요. 새로운 법칙은 아니고요. 뉴턴의 운동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죠. 이건 두 물체를 하나의 개로 봤을 때 충돌 과정에서 작용하는 힘은 내력의 작용으로 볼 수 있고, 개에 작용하는 외력이 없기 때문에 개의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충돌 과정을 힘 시간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충돌하는 시간을 0부터 델타 t까지 잡고 물체 B가 이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힘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물체가 충돌할 때 순간적으로 변형되면서 발생하는 탄성력의 전형적인 개형입니다. 물체 B가 A에 의해서 받은 힘 성분이 양수로 표현된다면 물체 A가 B에 의해서 받은 힘 성분은 똑같은 모양으로 음수가 되어야겠죠. 매 순간 작용 반작용 법칙이 성립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 델타 P가 됩니다. 이 상황을 운동량 시간 그래프로 그려보면 충돌 시간 동안만 운동량이 변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형만 그린 겁니다. 충돌 전과 후는 각 물체의 운동량 성분이 일정하고요. 또 물체 B가 오른쪽으로 델타 P만큼의 충격량을 얻었다면 물체 A는 왼쪽으로 델타 P만큼의 충격량을 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물체를 하나로 보는 개에서 개의 운동량 성분은 충돌 전후 그리고 충돌하는 모든 순간에도 일정한 값을 가져야겠죠.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제 이 그래프를 속도와 가속도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속도와 가속도를 표현하려면 힘과 운동량 그래프에서 질량을 나눠야 하는데요. 먼저 A의 질량이 B의 질량보다 큰 경우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충돌하는 동안 A의 가속도 성분이 B보다 작게 나타나고 속도 성분의 기울기도 더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속도 성분이 A가 작아진 양보다 B가 커진 양이 큰 거죠. 반대로 B의 질량을 A보다 크게 잡으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이 경우는 속도 성분이 A가 작아진 양보다 B가 커진 양이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운동량의 크기가 라지 P인 물체가 어떤 장애물과 충돌해서 정지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X축으로 잡고 힘 성분과 운동량 성분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물체가 장애물에 충돌할 때 받는 힘의 방향은 X축 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 성분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충돌이 끝나고 나면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마이너스 P가 되죠. 그러면 물체의 운동량 성분은 음의 방향으로 라지 P만큼 바뀌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물체의 충돌 시간을 라지 t라고 하면 물체가 장애물로부터 받는 평균 힘 성분은 마이너스 라지 t분의 라지 p가 됩니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충돌 구간에서의 평균 기울기가 평균 힘 성분을 의미하겠죠. 여기서 만약에 물체의 충돌 시간이 짧아지면 똑같은 충격량을 주기 위한 평균 힘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힘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아래 면적을 동일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충돌 시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물체의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똑같은 충격량을 주기 위한 평균 힘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을 P만큼 갖고 있는 계란을 멈추기 위해서 충돌 지점에 무엇을 둬야 계란이 깨지지 않을 건지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쿠션과 바위의 공통점은 최종적으로 계란을 정지시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계란이 받는 충격량은 왼쪽 방향으로 P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션과 바위의 차이점은 충돌 시간인데요. 계란이 장애물에 닿은 순간부터 정지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쿠션의 경우가 바위의 경우보다 길죠. 충격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힘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똑같지만 충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힘 그래프가 이런 방식으로 다르게 그려지게 됩니다. 평균 힘만 봐도 바위가 더 강한 힘을 주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쿠션에 충돌하는 계란은 충돌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약한 힘을 받아서 깨질 가능성이 적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충격 흡수 장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충돌 시간을 늘려서 평균 힘의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조금 실제적인 수치 계산으로 연습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9.8m/s 제곱인 지표면에서 질량이 60g인 계란을 높이 1m 지점에서 가만히 놓는 상황입니다. 유효 숫자는 전부 다 두 자리로 잡았습니다. 계란 껍질이 견딜 수 있는 평균 힘의 한계가 15N이라고 했을 때 계란이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최소 충돌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계란이 지표에 닿는 순간의 속력 V를 구해야 하는데요. 계란은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V는 4.4m/s가 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충돌 시작 순간에 계란의 운동량은 0.27kg/s로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충돌이 끝났을 때 계란이 정지한다면 계란이 받은 충격량은 위쪽 방향으로 0.27N가 되어야 하는데요. 충돌 시간을 델타 t로 뒀을 때 계란이 받은 평균 힘은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계란이 부서지지 않을 조건은 이 힘의 크기가 15N을 넘지 않는 건데요. 그러려면 충돌 시간은 최소한 18ms를 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개를 다루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 예제에서 연습했던 두 물체를 붙여놓고 왼쪽 물체를 힘 F로 미는 상황을 생각할게요. 두 물체 사이에는 수직 항력이 작용하게 되고 좌표를 잡아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함께 움직이는 두 물체의 가속도 성분과 수직 항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움직이는 두 물체를 하나의 개 시스템으로 취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의 질량은 m1 플러스 m2고 힘 F는 개에 작용하는 외력, 수직 항력 N은 내력이 되기 때문에 개의 가속도 성분은 외력만 고려해서 m1 플러스 m2분의 F가 된다는 걸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운동 방정식을 연립하는 과정에서 내력에 의한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우주선이나 배 위에 물체가 하나 있고 이 물체가 배를 오른쪽으로 미는 상황을 생각하겠습니다. 당연히 힘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배도 물체를 반대 방향으로 함께 밀게 되겠죠. 만약에 물체와 배 사이에 작용하는 힘 외에 다른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자 가속운동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다면 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의 운동량은 0으로 일정합니다. 물론 개의 운동량은 변하지 않겠지만 개별 물체의 운동량은 반대 방향에 똑같은 크기로 존재하게 되죠. 즉 우주공간이나 파도가 없는 바다에서 배를 움직이게 한다는 건 배의 운동량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려면 다른 물체에 정확하게 똑같은 운동량을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사람이 배 내부에서 배를 밀면 배가 앞으로 갈 것 같은 겁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물체처럼 사람이 뒤로 튕겨 나가는 거면 배가 그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앞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배가 사람을 미는 힘 때문에 뒤로 안 밀리려고 발의 마찰력으로 바닥을 반대로 밀고 있다면 이건 뭐 당연히 전체 정지죠. 그러니까 개 전체가 운동하려면 반드시 외력이 필요한 겁니다. 질문이 있어서 추가하겠습니다. 선풍기로 돛을 미는 상황도 비슷한 오류인데요. 직접적으로 미는 게 아니라 선풍기가 공기를 밀어서 그 공기가 돛을 미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선풍기랑 돛은 배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와 함께 움직이는 하나의 개로 잡아보겠습니다. 공기는 배랑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의 외부라 할 수 있겠죠. 공기 덩어리 전체를 또 다른 개로 잡겠습니다. 일단 선풍기가 공기 덩어리를 밀면 공기도 선풍기를 같은 힘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 공기 덩어리는 돛을 밀게 될 건데요. 만약에 선풍기가 밀어낸 공기 덩어리가 정확하게 모두 돛을 다 밀어내면서 정지하게 되면 배를 포함한 개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기 때문에 배는 정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 개를 잡아보면 외력이 없기 때문에 총 운동량이 0으로 일정해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공기의 움직임이 배 내부에 갇혀 있다면 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풍기에서 부는 바람의 일부는 현실적으로 바깥으로 조금은 새죠.
이 말은 공기 덩어리 개가 선풍기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운동량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는 왼쪽으로 운동량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왼쪽으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돛을 제거하는 게 왼쪽으로 빨리 가는 방법인 거죠. 현대의 배가 돛보다는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기를 미는 것보다 물을 미는 것이 운동량을 전달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프로펠러를 작동시키게 되는 거죠.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오류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괴담이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이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모두가 동시에 점프해서 땅을 내리찍으면 지구가 현재 궤도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인구 폭발을 강조하려고는 했는데 물리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가 생겼는데요.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질량 차이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구의 질량이 인류 전체 질량의 10조 배 정도이기 때문에 인류가 지구를 때리는 과정은 실제로 항공모함의 작은 구슬 하나를 떨어뜨리는 수준이라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이죠. 그렇지만 이 설명도 틀렸습니다. 사람의 질량이 지구랑 맞먹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지구가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단 사람과 지구를 따로따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점프하는 과정은 접촉면의 항력을 이용해서 사람과 지구가 멀어지는 과정이죠. 물론 과장해서 그렸습니다. 사람의 질량이 아무리 작아도 점프하는 순간에는 사람이 위쪽을 향하는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지구는 아래쪽을 향하는 운동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와 사람을 하나의 개로 잡았을 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내력으로는 전체 운동량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람이 점프한 상태로 지구를 탈출했다면 지구의 궤도가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점프 후에 착지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다시 지구로 떨어지는 이유는 둘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사람과 지구가 다시 만나는 과정 역시 내력에 의한 운동이기 때문에 전체 운동량은 점프 전과 동일하게 되어야 합니다. 즉, 원래의 운동 궤적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힘과 운동량의 관계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힘은 운동량의 도함수기 때문에 가속도와 속도 관계에서 각각 질량을 곱한 물리량이 되는 거죠. 오일러는 이걸 이용해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식 F는 ma로 정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라고 불렀는데요. 평균적인 물리량을 사용한다면 충격량은 평균 힘과 충돌 시간의 곱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적분을 해야 하고 그래프 아래 넓이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 물체를 하나의 개로 다루는 걸 연습했는데요. 개의 내력은 개 전체 입장에서는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상쇄되는 힘이라서 개의 운동량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개의 운동량은 오직 외력에 의해서만 변화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이걸 이용해서 일상에서 착각하기 쉬운 오해들을 몇 가지 해결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